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작은 회사를 차린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비록 직원 5명의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이젠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죠. 제가 사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누구보다 애써준 사람은 뭐니 해도 집사람입니다. 몇 해 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아들, 딸 장성할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 아내가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저와 가족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로 온 가족이 힘들어했고 특히 아끼던 며느리를 먼저 보낸 어머님이 자꾸 떠난 아내를 찾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셨네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시간이 늘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20여 년 전 맞선을 통해 처음 만났어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큰아들은 군복무 중이고 딸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네요. 아이들이 제 앞가림할 때가 되어 아내가 편해질 때쯤 혼자 사시던 70대 노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셨죠. 그러더니 저를 동생 준석이로 착각하실 때도 많아졌어요. 준석이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인데 어머닌 그 사실조차 자주 잊으시더군요. 아내는 고맙게도 그런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자고 먼저 말해줬죠. 그런 고마운 아내가 자식들과 알츠하이머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던 아내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찾아갔지만 아내는 점점 야위어가 보기가 안쓰러웠죠. 그래도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려 했었어요.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애들 결혼할 때까진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곧 나을 거야. 어머니 잘 부탁해.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하다 떠났어요.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큰 비밀을 숨기고 떠났는지를요. 그 후로 걱정하던 대로 어머니의 치매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용식어민 어디 갔니? 시장 갔나? 엄마, 그 사람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도 안 먹고 어디 갔어? 준서가 네 형수 좀 찾아봐라. 매일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더 안쓰러웠죠. 그러다 하루는 일하다 말고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준서가! 또 저를 동생으로 부르시는 걸 보니 정신이 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그때마다 정신 차리도록 정정해 드리려 애썼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그냥 대답해 드립니다. 어차피 금세 잊으실 테니까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용식어미가 내 금고를 뒤져서 도장을 가져갔어.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어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와요? 보호사님은요? 일하느라 몰랐는데 시간을 보니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분은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더군요. 어머니는 여전히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내 도장이랑 통장을 다 가져갔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일단 좀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
민석아, 네 마누라가 와서 도장을 빼갔다니까. 그런데 이번엔 저를 민석이라고 제대로 부르시는 걸 보니 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용식이 엄마가 제 마누라예요? 그럼 제가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지금 이 상황에 농담 따먹기나 하자는 거냐? 너 민석이 아니야, 우리 장남. 이상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긴 해도 저를 민석이라고 제대로 부르실 때는 아주 괜찮은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걸 보니 뭔가 일이 있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문단속 잘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는 정말 난감했죠. 어머니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닌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저를 장남이라고 똑바로 인지하셨어도 죽은 며느리가 나타났다고 하시는 걸 보니 완벽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았어요. 망상이나 선망 증세인가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 슬픔에 빠져 계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건 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너무 힘든 일 같았어요. 아직은 어머니가 온전할 때가 더 많으시고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씩 도움도 받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그날처럼 횡설수설하시는 게 심하실 때는 매번 갈등이 됐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손까지 덜덜 떨고 계시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민석이 왔구나. 그때는 저를 온전히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면 또 부질없는 희망을 품게 되죠. 어머니가 완전히 나아지실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요. 민석아, 용식 어미가 정말 왔었어. 낮잠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떴더니 글쎄 걔가 내 방에서 뭘 찾고 있더라니까. 금고를 열어서 다 뒤지고 있었다고. 어머니, 그 사람은 몇 달 전에... 안다, 나도 알아. 용식 어미 죽었다는 거. 그러니 더 미칠 노릇 아니냐. 정말 용식 어미가 분명했다니까.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확인해봤어요. 헌데 정말로 금고가 열려있고 평소 그 안에 보관하던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랑 우리 두 부부만 아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그러니 용식 어미가 왔다 간 게 확실하다는 거야. 금고 안을 다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정기예금 통장 한 개와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설렁탕을 팔아 모으신 돈을 은행마다 분산해서 넣어뒀는데 그중 한 개의 통장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런... 통장이 정말 없어졌네요? 그거 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도둑이 든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금고를 열었는지 그게 의문이었죠. 게다가 어머니는 계속 떠난 아내를 봤다고 하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 얼굴 보셨어요? 봤지. 마스크 쓰고 있어서 코랑 입이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눈매는 확실히 용식이 어미가 틀림없었어. 혹시 뭐라고 말한 건 없고요? 돈이 필요해서 가지러 왔다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목소리도 딱 용식이 어미였어. 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계속 일관되고 무엇보다 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한 도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정말 그 사람이?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 임종의 발인까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봤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리도 없고.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집이 단독주택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자꾸 정신을 놓으셔서 제가 직접 CCTV를 설치해둔 상태였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경 정말로 누군가 집으로 들어서는 게 기록돼 있더군요. 한 여성이었죠. 어머니 말씀대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하기를 반복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걸음걸이와 체형, 얼핏 보이는 눈매가 정말 떠난 아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소리까지 똑같았다고 하니 어머니가 착각하실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 닮았는데?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지만 답을 할 수 없어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제가 확인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얼굴을 가려서 신원 파악이 확실하게는 어렵겠는데 차량은 탔습니까?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쪽 CCTV를 확인하니 집에서 나간 여자가 대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된 흰색 SUV를 타고 떠나는 게 보이더군요. 다행히 번호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번호판 확인이 될까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번호를 불러줬고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77년생 여성인데요. 이름은 이혜란. 아는 사람인가요? 이혜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처형, 그러니까 떠난 아내의 언니였거든요. 경찰은 말이 없는 절 보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면 신원조회를 해보도록 하죠. 아닙니다. 제 처형입니다. 집사람의 언니요. 네? 그럼 연락처는 있으시죠? 그게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한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처형은 서울 강남에서 꽤 규모가 큰 부티크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 아무도 행방을 몰랐어요. 아내도 언니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한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처형의 차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착각하실 법도 했어요. 처형과 집사람은 2살 터울이지만 쌍둥이 못지않게 닮은 자매였거든요. 생김새뿐 아니라 목소리도 비슷해 어떨 때는 저까지 헷갈릴 정도였죠. 제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경찰이 물었습니다. 처형이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사업이 망해서 잠적했으니 돈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말하다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어떻게 동생 집에 와서 그것도 치매 걸린 노인의 돈을 훔쳐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동생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경찰이 서둘러 말했어요. 일단 차량 추적하고 CCTV도 확보해서 수사하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점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계좌를 해지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다행히 계좌에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돈을 찾으러 오거든 제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전산에 기록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왔죠. 그렇다고 답답함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형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은 여전했어요. 당연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CCTV 속 처형의 모습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전날의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통장? 무슨 통장? 내가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네, 어제 누가 와서 가져갔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통장은 내가 다금고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너랑 용식어미만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내가 또 헛소리 한 거 아니냐? 어머니의 기억력이 들쭉날쭉한 게 치매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답답해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섭다고 난리였던 분이 다음 날엔 멀쩡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시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분실 신고하셨던 통장 들고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계좌를 해지해서 송금해달라고 전표도 써서 내밀었는데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도망쳤습니다. 네? 그걸 어디로 송금하려고 했나요? 받는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니라 의료법인이네요. 참사랑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사랑 요양병원?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처형이 어머니 돈을 훔쳐 굳이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했는지 의아했어요. 혹시 이 요양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계좌번호 추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그쪽에 얘기해보죠. 그러고는 전날 출동했던 경찰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계좌 추적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경기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더군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외근을 나가서도 내내 신경이 쓰여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일을 접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유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처형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아내가 쓰던 노트북, 수첩, 휴대폰. 먼저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결혼기념일이라 쉽게 열 수 있었죠.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전화 친구들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가 전부더군요. 그런데 삭제한 메시지가 모여있는 휴지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가 언니라고 저장된 메시지들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아내가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가 말한 거 잊지 마. 나 떠나면 어머니가 더 정신을 놓으실 거야. 상태가 심해져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사람도 헷갈려 하시면 그때 처리하면 돼. 그러다 들키면? 아니야, 주무실 때 몰래 가면 돼. 금고 비밀번호는 1125. 나 외에 어머니랑 그이밖엔 아무도 몰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죽기 전 처형과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재산에 관련된 일이 틀림없었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어머니 도장은 금고 안쪽 서랍에 있어. 통장 중에서 만기가 다가온 게 있을 테니 그걸 가지고 가. 근데 이러다가 제부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애들 아빠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방법은 이것뿐이라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확인차 연락을 했더라고요. 언니, 내가 말한 거 꼭 잊지 마. 용식 아빠는 절대 몰라야 해.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가 처형과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절 속였다니. 그것도 시어머니 재산을 쫄딱 망해 도망친 처형에게 퍼줄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처형은 왜 하필 요양병원으로 돈을 보내려고 했을까? 도대체 그 병원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절대 몰라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죠. 거기다 더 이상한 건 단순히 돈을 훔치려 했다면 왜 통장 하나만 가져갔냐는 거였어요. 그 금고에는 서너 개의 통장이 더 있었고 안에 든 돈을 합치면 전부 2억이 넘는 거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만기가 된 통장 하나만 들고 가라고 한 건지도 이상했죠. 뭔가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처형이 숨기려 했던 비밀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날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민석 씨? 차량 추적했는데요. 이 차량이 내내 경기도 양평 쪽에 있었어요. 양평, 참사랑 요양병원이 있는 곳이었죠. 역시 그 병원과 이번 사건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란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는데 최근 3개월간 주로 양평 지역에서 사용된 기록이 많더라고요. 주유소, 마트, 식당.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던 처형이 양평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참사랑 요양병원 근처에. 도대체 그 병원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의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을 일찍 마치고 양평으로 향했어요. 참사랑 요양병원을 먼저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혹시 처형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병원은 양평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죠. 저는 면회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 혹시 여기 이해란이라는 분 근무하시나요? 이해란 씨요? 아니요, 그런 직원은 없는데요. 그럼 혹시 환자분은?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신가요? 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모실 병원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잘 아는 곳인데 정말 괜찮은 병원이라고 해서요. 혹시 시설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간호사가 대번에 친절한 얼굴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시군요. 원무과로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무과를 찾는 척 병원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한 병실 앞에서 잊고 지내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종섭, 남. 이종섭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도 넘은 분의 이름을 보자 잠시 옛 기억이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저는 놀란 마음을 달래며 원무과로 향해 괜히 이것저것 물었어요. 하지만 처형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서야 했죠. 별 소득이 없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병원 근처 부동산에도 찾아갔습니다. 처형이 그 근처에 산다면 혹시 부동산에서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을 얻을 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몇 군데에서 허탕을 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곳에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해란이라는 분 아세요? 40대 후반 여성인데. 이해란 씨요? 알죠. 3개월 전에 저희 통해서 원룸 구했어요. 병원에 다닐 일이 있다고 하던데. 병원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근처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하러 다닌다고 했어요. 매일 가는 것 같던데. 역시 처형과 요양병원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간호하러 다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형은 젊을 때부터 바쁘게 사업을 벌인 탓에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병할 남편이나 시부모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도 예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동생인데 그간 연락이 안 돼서. 부동산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워하면서 전화를 걸어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형이 전화를 받지 않는지 잠시 난감해하다 원룸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부동산 하다 보니 반점쟁이가 다 됐어요. 보아하니 뭐 사고칠 관상은 아닌 것 같아 알려주지만 동호수까진 좀 그러니 거기 원룸 근처에서 기다려봐요. 그렇게 저는 처형이 사는 원룸 앞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집집마다 다 벨을 눌러봐야겠다고 생각하고 1층부터 한 집씩 벨을 눌렀어요. 한 층에 3가구가 있었는데 1층에서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2층으로 올라가 첫 집에 벨을 누르려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놀란 음성으로 외치는 게 들렸어요. 제부? 돌아보니 처형이었습니다. 몇 해 만에 보는 처형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수척해 보이더군요. 한때 부티크를 운영하며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죠. 처형,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처형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부가 여길 어떻게...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묻고 싶은 건 내가 더 많아요. 도대체 집사람하고는 언제부터 연락한 거예요? 이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살았으면서 동생 빈소엔 왜 안 왔어요? 제부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 시어머니 통장에 왜 손을 대냐고요? 제부, 들어가서 얘기해요. 처형은 태연한 척하려 애쓰며 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3층 가장 구석진 집이었어요. 원룸의 내부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 가구라고는 침대와 작은 테이블, 옷장이 전부였죠. 제부, 차라도 한 잔 마실래요? 생각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나 말해봐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신 줄 아세요? 처형을 애들 엄마로 착각하셔서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처형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제부. 주무시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을 뜨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너무 놀라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돈 금고에 손을 대요?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하는 거 알고 재산 따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부. 처형은 펄쩍 뛰었지만 믿음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처형 수사망에 올라가 있는 거 알아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혜정이가 부탁해서 억지로 한 건데. 그 사람이 부탁했다고요? 그게 무슨... 사실 혜정이 투병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멀쩡히 잘 사는 줄 알았던 애가 위암이라니 기가 막혔죠. 근데 애가 죽을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나한테 마지막이라면서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못다한 일을 대신해달라고. 못다한 일이라니 그게 뭔데요? 어머니 돈을 훔치는 게 못다한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혜정이가 어떤 앤지 제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빙빙 돌려요? 말해봐요. 대체 그 사람이 뭘 부탁했냐고요? 처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어머님이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비밀? 무슨 비밀이요? 제부 아버지에 대한 일이에요.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얘기가 그때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버지요? 예전에 돌아가신 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참사랑 요양병원에 계세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오래전 고인이 되셨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바다에서... 그때 조금 전 요양병원 병실에서 본 이종섭이라는 이름이 생각났어요. 설마 그게 아버지? 실종되셨다고 들었죠?
파도에 휩쓸려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들었을 거예요. 나도 혜정이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번에 진실을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처형은 갈증이 나는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사돈어른이 집을 나가셨다는 건 기억하죠?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외도까지 했으면서 어머니에게 오히려 이혼하자며 화를 내셨죠. 그리고 이혼 후 집을 나가 실종되신 겁니다. 그때가 제가 막 결혼해 신혼을 보낼 때였을 거예요. 그때 사돈어른이 집을 나간 후에 젊은 내언니한테도 버림받으셨나봐요. 가지고 나가셨던 전 재산을 다 뺏기고요.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간신히 구조되셔서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진실에 입을 떡 벌린 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럼 그걸 집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혜정이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사실 이런 엄청난 일을 숨겨온 건 제부의 어머니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요? 그래요. 자식한테 상처 주기 싫다고 숨기셨던 거죠. 사업 망한 것도 모자라 여자한테 재산까지 털린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제부가 힘들어할 게 뻔하잖아요. 거기다 어머니는 이혼하셨지만 제부는 여전히 사돈어른의 자식이니까. 그 짐을 혹시라도 제부가 질까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저에게 그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럼 집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 판정받고 오락가락 하시다가 실수로 말씀하셨나봐요. 시아버지가 병원비 내야 하는 날이라고 중얼거리시는 걸 혜정이가 듣고 이상해서 자꾸 캐물으니 결국 다 털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그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네. 어머님이 자꾸 정신을 놓으시니까 사돈어른을 혜정이한테 부탁하셨다네요. 근데 혜정이마저 시한부 판정 받아서 앞날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떠나고 어머니도 혹시 시아버지에 대해 잊어버리면 저보고 자기 대신 병원비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도 않았죠. 그게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죠. 정신 놓기 전까지 설렁탕 장사하시면서 병원비 감당하셨고 장사 접으신 후에도 모아놓은 돈에서 매달 꼬박꼬박 하루도 늦지 않게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아내의 배려, 거기에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처형까지 저만 빼고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면서도 그게 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왜 하필 처형한테 부탁한 거죠?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을 만나서 그런 부탁을 하다니. 제 말에 처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힘들었을 때 혜정이가 찾아와서 생활비 아낀 돈이라면서 200만 원 줬어요. 네? 200만 원이요? 네.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근데 난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못난 언니 도와주겠다고 콩나물값, 두부값 아껴가며 모은 돈을 건네는 동생 보면서 자괴감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결심이라뇨? 그때까지도 난 멋지게 재기하겠다며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혜정이 만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 200만 원으로 고시원 보증금하고 학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녔죠. 요양보호사요? 네. 겉만 번지르르 한 일 말고 멀쩡한 몸으로 성실하게 일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처형이 요양보호사라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나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몇 년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빚도 갚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아직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끊고 살았죠. 근데 대학병원에서 간병 일하다가 항암 치료하러 온 혜정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하필 거기서... 그때 혜정이가 부탁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래도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꾸 정신을 놓으셔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걸 잊으신다고요. 자기가 없으면 아버님을 챙길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아버님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좀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여기에 사시는 것도... 맞아요. 마침 그때 병원에서 사돈어른을 간병하던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서 혜정이가 난감해하고 있었거든요. 난 어차피 누군가 돌보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던 일 그만두고 사돈어른을 간병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먼 곳까지 출퇴근할 순 없으니까 아예 여기로 이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전 지금까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혜정이가 쉬쉬했으니까요. 그때 제부가 사돈어른을 무척 원망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한테 차가운 아버지가 늘 불만이었어요. 거기다 사업도 망한 주제 바람까지 피우고도 당당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가장 노릇을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평생 지겹도록 설렁탕을 팔아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분가하고 나서는 아예 본가의 발길을 끊고 어머니랑만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람나 이혼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바다에서 실종되셨다는 말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것 같았죠. 제가 넋이 나간 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처형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통장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은행에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못 갔어요. 오래 자리를 비울 순 없거든요. 사실 빈소에도 그래서 못 간 거예요. 혜정이가 부탁하기도 했고요. 자기 장례식에 오는 대신에 아버님 곁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이미 통장 분실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서 도망 나와버렸죠. 뭐 이제 이건 제부가 다시 가져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 계속 처형이 좀 관리해줘요. 네? 그게 무슨... 이제 제부가 다 알았는데 내가 하라고요? 부탁드려요. 사실 전 아직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어요. 제부... 처형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제 입에서는 못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식물인간이라니... 아버진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그럴 바엔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나을 텐데... 엄마는 무슨 죄고 집사람은 또 무슨 죄예요? 처형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이 그래도 가서 한 번은 뵙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기 힘드실 거예요.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제가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혼자 감당하셨던 그 무게를 이제는 제가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처형, 아버지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의식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살아 계세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무리 어머니가 저한테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집사람까지 왜 그랬을까요? 어머님이 원하셨고 혜정이도 제부가 힘들어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제부는 모르게 하고 싶다고 했죠. 처형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정이가 그랬어요. 제부는 절대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 일도 그렇고 자기 일도 그렇고 다 있고
앞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알았으니 내일은 병원에 같이 가요. 아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놀라운 비밀을 확인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처형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2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계셨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며칠 후 주말, 어머니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줘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처형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까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돈어른이 갑자기 위독하세요. 저는 밥 먹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던 분이 왜 갑자기... 그러고는 눈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시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제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꼭 와요. 가능하면 어머님도.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된 것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같이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입술을 깨물고 서 있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랄 말씀을 꺼내셨어요. 왜? 너희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니? 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저는 너무 놀라서 다른 핑계를 둘러댈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하셨죠. 다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었거든. 경찰이요? 그래. 우리 집에서 누가 통장을 훔쳐가서 그걸 조사한다고 하더구나. 그제야 저는 아차 싶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고민하느라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향해 처형의 일을 얘기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경찰이 그러더라. 이해란이라는 여자가 집에 와서 통장을 가져갔다고.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를 파악해보니 참사랑 요양병원에서 간병하고 있다고. 어머니. 그제야 그날 일이 생각나더라. 네 처형이지? 아마 그 여자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날 보면서 분명히 얘기했어. 혜정이가 부탁해서 왔어요. 사돈어른 병원비랑 간병비가 필요하니 통장이랑 도장 가져갈게요 했지. 지금 제가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도 하고. 근데 내가 또 다 까먹어버린 거야. 그게 사실은... 안다. 용식어미가 부탁했을 거야. 아참, 그 경찰한테는 집안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 내가 착각한 거라고 했지. 그나저나 네가 많이 놀랐겠구나. 저는 너무나 멀쩡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사람이 떠나고 한동안 증상이 심해지셨던 어머니가 완전 예전 모습대로 돌아온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다. 너희 아버지 보러 가자. 하지만 전 펄쩍 뛰었죠. 아니, 어머니까지 가신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안 갈 거고요. 너희 아버지가 뭐 안 좋다는 거 아니니? 근데 왜 안 가? 어머니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디가 예쁘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뒷바라지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민서가, 너희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다. 저는 어머니도 집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가족 버리고 나갔다 그렇게 된 사람을 왜 이렇게 정성으로 돌봐요? 거기다 그 돈은 어머니가 몇십 년을 새벽같이 설렁탕 고아 번 돈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언제 한번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이나 있어요? 네가 아버지 원망하는 거 안다. 그래도 그럼 못 써. 너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사람이잖니.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냐고요? 남편 노릇을 했나 아버지 노릇을 했나 맨날 뚱한 얼굴로 어머니 면박만 줬잖아요.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고. 제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내가 꼭 너 때문에 아버지를 거뒀다고 생각하니? 그럼 아니에요? 나도 평생 씻지 못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라뇨? 준석이. 갑자기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이름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또 어머니가 정신을 놓으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그렇지. 오늘은 한참 동안 너무 멀쩡하시다고 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겁했습니다. 그때가 준석이 9살 때였지. 그날 애가 이상하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보채는 거야. 너는 밥도 잘 먹고 학교 가겠다고 가방도 챙겨서 집을 나섰는데, 그래서 잘 달래서 보내려는데 갑자기 너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꿈자리가 사나우니 애가 싫다면 보내지 말라고. 아버지가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평소에도 꿈이 잘 맞는 편이었거든. 근데 난 그걸 알면서도 굳이 애를 학교에 보냈어. 안 가겠다고 애를 혼내면서 억지로 보냈지. 애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학교를 안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설마 그날이... 그래. 아침 먹은 그릇 다 닦기도 전에 전화가 왔더라. 경찰서에서.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막 수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절 부르시더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교감 선생님이 직접 차를 몰아 저를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셨죠. 응급실에 들어서자 병원이 떠나갈 듯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뒤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던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어린 저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아픈 가족사를 꺼내놓으신 겁니다. 어려서는 몰랐던 얘기를 듣고 놀란 저는 어머니를 향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내 탓이었어. 애도 싫다고 하고 아버지도 보내지 말라는 애를 굳이 울리면서까지 보낸 건 다 내 고집 때문이었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원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가우셨던 거예요? 대놓고 말한 적은 없어. 그래도 난 알지. 안 그러려고 해도 나만 보면 화가 났을 거야.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도 벌었으니. 그래도 그건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 너희 아버지도 준석이 보내기 전까진 그런 사람 아니었어. 너도 기억하잖아. 그 말씀에 기억 저편으로 봉인해뒀던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퇴근길에 전기구이 통닭을 품에 안고 들어오시던 예, 어머니 생신에 직접 미역국을 끓이겠다고 미역을 냄비 넘치게 불려 넣으셨던 예, 저랑 동생 손을 잡고 산이며 강이며 나들이 다니셨던 예, 그 아름답던 기억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덮어버린 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래 무능하고 가족에게 무심한 채 밖으로만 돌았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생각해보면 동생을 잃었을 때의 아버지는 고작 30이 좀 넘은 나이였어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렸던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었으니 흔들릴 만도 했습니다. 고집을 부려 아이를 잃게 한 마누라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아마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에도 의욕을 잃고 밖으로만 두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행동이 저에게 너무 각인돼 예전에 따스했던 그 모습은 다 잊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20년을 돌보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터놓고 나누지 못한 가족의 슬픔이 비극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오해와 아픔 속에 살게 한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존재를 숨긴 이유는 저에 대한 안쓰러움과 배려가 가장 컸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안고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다면 제가 받았을 정신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어머니와 집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오랜 기억을 끄집어내며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사. 오늘 하러 가자.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게 위독한 상태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혹시나 또 정신을 놓진 않으실지 계속 신경 쓰며 운전했죠.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하니 처형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저는 얼른 달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었어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죠.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때는 건장하고 듬직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뼈만 앙상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각종 기계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셨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네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20년 동안 버텨주셨는데 이제 놓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발작과 심정지가 자주 나타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오열하며 가까이 다가서더니 손을 뻗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왔어요. 20년 만이잖아요. 눈 좀 떠봐요. 하지만 거친 숨소리만 이어지자 어머니의 흐느낌이 커졌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당신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나도 그날 이후로 한시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도 알죠? 아무리 죽고 싶어도 민석이 때문이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당신이 준석이 위해서 슬퍼해줬으니 나는 민석이 위해서 살았어야죠.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정한 저는 용기 내 아버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잡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버지, 민석이 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아버지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거 용서하세요. 아버지 아들이라서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타까운 속죄의 눈물에 곁에 있던 어머니와 처형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삐 하는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아버지의 심장박동을 가리키는 기계에 직선이 그려졌어요. 또다시 심정지가 찾아온 겁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머니는 혼절할 듯이 우셨어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 질기게 이어오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시더군요. 어머니는 오열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양반이 널 기다리셨나 보구나. 널 보고 가려고 그 긴 세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텼던 거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또 미련하게 고집을 부렸다. 너한테 얼른 아버지 살아계신다는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저도 참아온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귓가에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못난 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곳에서 준석이도 만나고 제 집사람도 만나거든 서로 의지하며 저희가 잘 지내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어머닌 제가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렇게 저는 20년간 미뤄왔던 아버지와의 진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실 때까지 온전하게 버텨주던 어머니는 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을 잊으셨어요. 마치 아버지와 인사하기 위해 끝까지 정신을 붙들고 버티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예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셨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날이 많아요. 게다가 더는 저를 준석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게 아닐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부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던 처형은 이제 저의 부탁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편한 옷차림으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처형을 보면 아내도 하늘에서 뿌듯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동생에 대한 일도 아버지에 대한 일도 심지어 저의 존재조차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지우실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그런 날이 오더라도 저는 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아무리 낯선 모습으로라도 오래도록 제 곁에 남아달라고요. 부디 여러분도 오랜 시간 가슴앓이하며 살아온 저희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